성공한 사례를 갖고 총 15개 사례인데 16강에서 6개의 사례를 갖고 분석해보고 나머지 17강에서는 9개 사례를 갖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6개 사례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15개 사례를 16강, 17강에 거쳐 가지고 두 번에 거쳐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보면 챕터 10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먼저 대림 아파트, 이런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에 있는 이 대림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 아파트는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에 소개하는 대림 아파트로 아파트 면적이 최근에 인기가 좋은 28평형. 이 소형 아파트에 해당이 된다. 아파트 내부는 방이 3개와 주방 겸 거실이 하나가 있고 욕실이 하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30평대가 아니고 28평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인근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도보로 7분 거리에 지하철 5호선 행당역이 위치해 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광희중학교가 있고 이 양호한 교육환경과 인근에 한강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한강공원에 가서 이제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 오늘도 제가 이제 반포 한강공원에 이제 지나갔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참 많이 왔더라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한강공원에 많이 나가는데 아이들이 크면은 한강공원에 갈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날씨가 선선해서 그런지 사람들 참 많이 나왔대요. 이 보면은 이와 같이 방이 3개고 욕실이고 이제 주방 겸 거실을 이렇게 넓게 쓰고 있죠. 원래 현관이 들어온 거, 아파트 계단이 들어오는 현관이 여기고 여기가 주방이고 거실이 이렇게 갇혀 있어서 이제, 그리고 베란다.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데 5호선 행당동이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면 뭐 5분에서 7분 요 정도 걸리죠. 그렇게 항상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꼭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흉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할 대림 아파트의 온비도 입찰 정보 내역을 보면 이렇게 되죠. 이제 이런 걸 보고 여러분이 이제 이게 온비도 화면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권리 분석을 어떻게 되냐? 일단 이제 국내 물건을 찾으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부동산이 뭐 우량한 부동산, 무척 돈이 되는 부동산을 찾아야 된다. 아무리 뭐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가격이 왜 떨어지겠어요? 많이 떨어진 이유는 그만큼 매수자가 없어서 그런 거죠. 매수자가 없다는 건 왜 그러냐면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물건을 찾을 때는 뭐 권리 분석은 뭐 사실은 이 강아지도 하죠. 강아지도. 응? 강아지도 하고 송아지도 하지. 그런 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를 찾는 거죠. 돈 냄새를 맡아야죠. 여러분이 경매나 공매를 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 돈이 되는 부동산을 찾아야 돼. 그런 경우는 사실은 공매로 안 사도 일반 매물로 사도 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야 된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런 권리 분석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러한 이 물건을 할 때에는 이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할 때 1차적으로 현장을 가지 않고 이 물건을 온비드의 입찰 정보 내역을 갖고 이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를 선택하는 것은 이 부분을 하면 돼요. 첫 번째, 지도를 갖고, 지도를 누르게 되면 전자지도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지도 현황이 나와요. 약도가 아파트 주변 현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뭘 보냐, 이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보면 이 경매 감정평가서보다 공매 감정평가서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물건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서류만 봐도 이 정도면 돈이 되겠다, 이 생각감이 뜨죠.
그래서 이 지도와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이 물건이 같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아파트 이제 면적이 대지 면적이 얼마고 건물 면적이 얼마고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이 감정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그 5억이다. 그러면 이 5억을 갖고 이게 5억이 실질적으로 5억이냐? 5억인데 얼마 떨어지냐? 3억까지 떨어졌죠? 3억이. 그러면 이 감정가가 시세냐? 아니면 시세보다 높으냐? 아니면 시세보다 낮으냐? 이 판단은 이게 적정한 가격이냐? 시세보다 높게 평정이 됐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1년, 2년 전에 감정평가 시세, 부동산 거래 시세를 갖고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같이 이 부동산이 올랐던 시기에는 어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죠. 그래서 이번에는 신고지,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 같은 신고지 막 들어가죠. 이 아파트가 그러면 이 아파트가 적정한 시세냐, 얼마에 거래가냐, 이거를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해야죠. 근데 현장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네이버에서 부동산 매물로 나온 시세 갖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 확인을 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확인해 봐 드릴게요. 여러분한테만 제가 이 문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 확인 한번 드릴게요. 왜냐면 여기서 보면 네이버 창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네이버의 창을 열어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네이버 창을 열어보죠. 네이버 창이 나오죠. 여기서 이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보이시죠? 제가 화면을 좀 키워보죠. 화면이 작으니까 화면을 대놓고 화면을 컨트롤 플러스 해가지고 키워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이와 같이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부동산을 선택하면 요것도 작으니까 더 키워보죠. 제가 컨트롤 플러스 어디 가요? 저기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쪽에 놓으면은 요 주소를 알아야 내가 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잠깐 저기서 보고 있으면 돼요. 오픈해 놓으면 이쪽에 보시면 돼. 저쪽.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주소를 어디에? 서울 성동. 지금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이 중요하지 오프라인 중요하지 않아. 그죠? 지금은 여기 보시면 되잖아. 이게 온라인 나오죠? 지금은 온라인 위주로 제가 방송을 하는 거야. 모니터가 3개니까 제가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주소를 이제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 주소가 있는 창을 띄워놓고 여러분 요걸 보시면 돼. 자, 방송에 나오죠? 그럼 주소가 어떻게 하냐? 이게 서울시 성동구니까 성동구를 선택하는 거지. 이게 성동구 밑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동을 찾아야죠. 동을 찾으면 대림 응봉동을 선택하면 응봉동. 왜 응봉동이 안 보이지? 응봉동 여기 있다. 응봉동이 나오죠? 여기서 단지가 대림아파트니까 대림아파트를 찾으면 이것도 대림아파트가 대림 1차가 있고 2차가 있네요. 그러니까 대림 요거 아파트 1차를 누른 다음에 뭘 보냐? 밑으로 쭉 가면 주소가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응봉동 100번지가 나오죠? 그런데 이 물건을 여러분들 이제 보면 이렇게 물건도 이렇게 보면 번지가 100번지가 맞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아파트만 갖고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과 같이 이게 봤다면 이걸 봤다면 물건을 찾았다면 뭘 봐야 되냐? 이 아파트가 여기에 있는 요 대림 1차냐 2차냐 여기 보면 대림 1차냐 또는 대림 2차냐 또는 대림 강변 타운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을 때는 반드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우측에 보면 이렇게 번지가
성동구 은봉동 100번지. 요 100번지가 맞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 이 100번지를. 예?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 100번지가 맞는지 여러분 금방 잠깐 이제 혼란이 되니까 여기 다시 찾아보면 물건 현황을 보면은 100번지가 일치해야죠.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면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고 이런 데는 사실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100번지에 있는 대림 아파트가 전용 면적이 75.5이래요. 그러면 75거든요. 이 75가 보이죠? 이 75가 얼마냐면 9억 천이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얼마야? 5억이었죠? 5억. 근데 3억이 떨어졌죠? 이게 몇 년 전이냐면 2008년 8월 13일부터 2008년 10월 15일날 입찰 기간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불과 10년 전에 이게 얼마였냐? 3억에 낙찰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얼마 가냐? 얼마 가냐? 지금 얼마 간다고요? 9억 천. 또 이게 9억 나오고 9억에서 9억 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세 조사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나서 다시 와가지고 그러면 야 이거를 3억에 사가지고 얼마를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9억이 된 거죠. 어?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도 좀 올랐지만 이 가치가 이제 이 당시에는 이 가격이 좀 아파트 가격이 그 떨어지고 이제 조정기에 거치고 막 이래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거 사가지고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면 아까 같이 9억에 팔 수 있고 아주 뭐 뛰어난 아파트가 되죠. 이렇게 분석. 그러니까 이 시세가 보니까 이건 뭐 지금 시세는 아니지만 지금 시세라고 생각하면 감정가가 5억인데 시세가 지금 9억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이 가격 쓰면 안 되고 5억 써도 안 되죠. 한 8억 원 써야죠. 8억 원. 1억만 싸게 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볼 때 입찰 들어갈 때 이렇게 지도와 감정평가서 봐가지고 이 물건이 괜찮은가를 보고 이 대지 면적, 건물 면적을 확인하고 이 네이버에 부동산 시세 가가지고 좀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조사를 해서 그 시세, 저거는 매물 나온 시세, 실제 거래되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세랑 이 시세랑 해가지고 감정가보다 높은지 감정가가 시세하고 똑같은지 이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은지 시세보다 낮은지를 판단해서 입찰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냐 현장에 가기 전에 1차적으로 물건이 우량한지 그리고 시세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저렇게 시세 조사를 네이버에서 분석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느냐 뭐 해야 되냐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냐면은 뭐 해야 되냐면은 뭐 해야 되냐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냐면은 이걸 해야죠. 이거 뭐야? 이게 지금 제가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잠깐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현장을 가기 전에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우량한 물건인지를 판단하고 이 물건이 시세가 얼마까지 판단했다면 권리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요. 권리 하자는 이렇게 이제 들어와 가지고 물건의 세부 정보 내역을 보죠. 토지와 건물의 이것이 지분인지 아니면 대지 면적, 건물 면적이 전부 매각이 되는 건지를 판단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지번 주소를 확인하고 주변의 현황도 한번 보고 이 감정평가서는 앞에서 분석했으니까 이걸 종결하고 그 다음에 암지산 정보를 보는 거예요. 암지산 정보를 보면요 이와 같이 임대차 내역이 나오고 등기부에 등기된 사항이 나와요. 여기서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게 말소기준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말소기준권이죠. 이거라 응? 이 말소기준권리가 1987년 2월 20일이니까 요 김미영이는 1990년 8월 6일이니까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동구청의 이 세금이 8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채권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따르면 그 다음 거로 보니까 그 다음 거 말소기준 권리는 90년 7월 1일이요. 요걸 기준으로 하니까 대항력 없으니까
뭐 요게 없다 하더라도 이게 말소 기준 걸리고 요것만 기준해도 이 사람은 대학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설령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학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요 전입세대주가 이름만 있고 보증금이나 월세나 이런 것들이 확정일자가 없고 전입신고만 돼 있다면 이 사람이 임차인일 가능성은 좀 희박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석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다. 또는 임차인이지만 이 사람이 권리신고의 배분 요구를 안 해가지고 임차보증금이라든가 확정일자를 알 수가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냐? 입찰 정보로 가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분석을, 권리 분석을 지금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 정보를 입찰 정보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입찰 정보를 누르게 되면 이게 떠요. 누르게 되면 여기 밑에 보면 개찰 장소 밑에 보면 공매재산 명세서가 있어요. 요걸 누르면 공매재산 명세서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이제 공매재산 명세서를 여기는 공매재산 명세서를 클릭하게 되면 요걸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권리신고한 내역하고 또는 배분 요구한 거 또는 말소 기준 권리 여기 임대차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죠. 어쨌든 여기는 제가 이제 사례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공매재산 명세를 갖다가 생략해 놨네요. 이래서 말소 기준을 찾고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럴 때에 이제 암재산 정보와 입찰 정보를 통해서 또 공매재산 명세서를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소유자를 확인하니까 이거 체납적인 소유자가 배우자였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데 가격이 이만큼 하락하게 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요. 2008년도에는 경기가 안 좋았어요. 2008년도에는 아파트를 몇 프로 가격? 65%의 가격에 낙찰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당시 10년 전에 65% 가격에 낙찰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 아파트가 얼마라고요? 3억에 사가지고 9억 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년 만에 3배를 남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소령 부부가 3억 3,850만 5천 원에 그 2008년 10월 15일 날 입찰에 들어가가지고 몇 명이 입찰 들어왔냐? 입찰 결과는 이렇게 2명이 입찰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3억 2,465만 원이고 한 사람은 3억 3,850만 5천 원을 1등한 거죠. 이렇게 1등을 해가지고 이것이 9억짜리 아파트가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상세 입찰 결과를 보면 대금 납부 기간도 정해지고요. 납부 여부를 넣고 납부 최고 기한도 주어지고 배분기일까지 아예 상세 입찰 결과에 다 나와. 이것이 또 매각 결정 통지서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각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은 이제 이거 갖고 매각 결정서에 이렇게 잔금 납부 이거는 이제 이 상세 입찰 결과 낙찰 받으면 이게 당연히 뜨지만 이거 이에 매각 결정서에도 이제 그 낙찰 받고 3일 있다가 매각 결정서가 확정이 되는 그 매각 결정서에도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하다 얼마에 팔았어야 하니까 4억 5천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걸 저거를 사가지고요. 4억 5천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얼마야? 그러니까 낙찰 금액이 75%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금을 2억 3,695만 3,500원을 받고 3년 동안 이자 1,184만 7,670원을 납부했고 그래서 현금을 투자는 1억 1,301만 4,125원을 해서 낙찰 금액은 3억 3,850만 5천 원을 플러스 취득세 취득 재비용이 846만 2,625원 그리고 명도 비용 300만 원 들고 대출금을 빼고 난 투자해서 6,357만 1,035원을 벌은 거죠. 투자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 되냐? 투자 대비 현금 투자 대비 수익률이 56.25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제 부동산 소득으로 발생하면 부족한 연봉과 월봉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부동산을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연 단위로 연봉을 만들어 봐요. 6,300이니까 3년으로 나누면 연봉이 2,100이 되는 거죠.
그 여러분 이런 거는 2100이니까 이거 여러 개 하면 또 3개 하면 6000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2100을 만들고 그걸 월로 나누니까 한 달에 얼마냐? 170만 원에 176만 5,830원에 그 월급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월급이. 이번에는 이제 상도동 다세주택이 이 상도동이 지금은 가격이 참 많이 올랐지만 전에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이 시세의 90%가 전세가요. 그 자기 10%만 가지고 있으면 이 갭 투자할 수 있었어요. 갭 투자. 그래가지고 제가 한 그 10년 전에 여러분 주택이 있으면 상도동에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엄청 했고 본인도 그 투자를 많이 했고 그런데 그게 빚이 이제 나고 있어요. 이 박영무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흑석동에 살고 있었는데 흑석동이 이제 상도동 넘어가 흑석동이니까 중앙대교 인근에서 24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억 5천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4년 동안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임대인에게 전화가 왔대요. 그 보증금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주인하고 싸웠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이야. 5천만 원씩 올리는 게 어디 있냐고. 1억 5천인데 5천이면 2억이래죠. 그럼 금액이 큰 거죠. 그렇게 많이 올려다니는 게 어디냐고 싸웠대. 그래서 고민하다가 중 이사 결심을 하고 주변 지역의 전세 물건 찾아봤더니 턱도 없는 거예요. 시세가 정말로 2억 정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2억을 올려달라는 게 무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형성하고 있어서 임대인이 보증금 올리자고 한 말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갔다. 그래서 전세가 2억 원으로 나온 물건도 물건이지만 현재 살고 있는 물건보다 한참 이제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올려달라고 살까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주인하고 막 싸웠으니까 임대인하고 싸우니까 차마 자존심이 생기 안 되는 거죠. 그 나가기를 결정을 했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7호선 숭실대 전철역에 인근의 다세주택 공매로 나왔다는 내용과 주택 내부에 올수리 되어 있다는 내용들을 보고 나서 여기 입주하면 손해볼 것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공매로 사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사냐고 얘기하니까 이 다세주택이 전세시세가 2억 정도 가는데 공매로 이제 감정가 2억 4,400만 원에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30% 떨어져가 1억 700만 원이에요. 이거에 사는 거예요. 이거에 조금 더 써가지고. 그래서 회사 업무가 정리되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갔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말한 그대로 7호선 숭실대 전철역에서 4,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쪽에 뭐 학군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이 금액 이걸 갖다 입찰하기로 결정해 가지고 이 물건을 보니까 이 내부 구조가 화장실도 2개예요. 방도 1, 2, 3죠. 발코니는 조그맣게 있고 조그만 거 2개가 있죠. 현관 열리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화장실이 2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거실이 여기고 주방은 여기고 내부를 보니까 수리가 잘 돼 있어요. 지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 주택 24평이면 방이 3개고 거실기 하나, 욕실이 2개인 점이 마음에 들어. 특히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다니다 보니까 화장실이 2개인 게 좋죠. 요즘 학교 다니는 애들 있으면 학생이 많으면 화장실 하나 있으면 진짜 전쟁을 해요. 전쟁. 2개인 점이 좋죠. 그런 점이 때문에 이걸 사기로 결정했는데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제 이렇게 지도와 감정평가서를 보고서 이게 물건이 마음에 드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대지 면적 전용 면적이 68이니까 이 정도 되면 한 28평형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넓죠. 그리고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 내부가 더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2014년 4월 21일부터 2014년 4월 23일에 감정가 2억 4,400인데 1억 7,08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건 내용을 봐서 물건 내용은 뭐 여기 있는 내용이나 이 물건 정보 내용은 이 내용이나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대지와 건물 면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압류산 정보를 보니까
임차인이 있었던 거예요. 임차인이 1억 2천에 있었는데 언제냐? 확정일자는 2006년 8월 8일이고 전입은 2000년. 이 사람은 대항력은 2006년 7월 15일 오전 0시.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2006년 8월 8일 당일 주간에 발생하는 거죠. 그 가만히 보니까 말소기준 권리 같은 경우는 김영미가 2006년 11월 6일에. 근데 이거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이렇게 공매를 위임한 관서들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법정길 갖고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요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서 미배당금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임차인이 미배당금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갖고 확정하는 게 아니라 입찰 정보로 가서 공매재산세 명세서를 봐서 이 위임관세의 세금이 얼마, 체납세액이 얼마고 그리고 그 법정길이 언젠가를 분석해서 임차인하고 따져봐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빠르다 하면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고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공매재산 명세서를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이제 입찰 정보에서 공매재산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클릭해서 확인하니까 여기 이제 요거는 입찰 사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임차인이 인수할 거 없어요. 없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인수관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세가 2억 정도 가는데 2억 가는데 왜냐면 1억 8,632만 천원에 입찰 들어가기로 합시다. 입찰가 이 가격을 써가지고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날 5시까지 입찰 기한 줘가지고 5기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해서 이거 4대1의 경쟁을 뚫고 박영민 부가 1등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등, 3등, 2등, 2등. 그래가 1등을 했죠. 그래서 1등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는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기 때문에 명도도 그 임차인 내보내는 거라든가 이사 비용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쪽에 상도동 쪽에 다세주택 같은 경우를 많이 사주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기에 참 보면 이 시세와 전세가가 90% 수준이다 보니까 자기 돈 어떻게 보면 한 1, 2천만 원 있으면 그냥 투자해 놓은 그래가지고 묻어놓은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어요. 방배동이 뭐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가고 또 지금같이 또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다세주택 가격도 따로 올라가지고 지금은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죠. 그렇게 이 당시에는 트렌드가 뭐냐면 지금은 좀 시세하고 전세가가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때는 시세나 전세가가 비슷해 가지고 이렇게 갭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지금 이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전세가는 오르는 게 좀 덜 올라갔고 이 시세는 폭등했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 시세의 90%의 전세가가 아니라 시세의 한 60%? 뭐 이 정도가 전세가가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 살려면 이게 한 뭐 이 정도 지금 가면 한 4억 정도가 되니까 현금을 얼마 들어가냐 전세를 한 2억 5천 정도 준다 그러면 1억 5천 현금을 들고 있어야 돼. 거기다가 등기 비용 한 이제 그 한 500만 원 따지면 이제 그 1억 5천 5백 정도가 있어야 이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다가구주택이 왜 주냐? 이걸 갖고 소득이 발생해요. 이렇게. 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낙찰받으면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 다시 전세를 놓잖아요. 잔금 납부가 전세를 놓게 된다든가 또는 그 입주한 임차인을 재계약하는 거로 해가지고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어가게 다가구주택에 지금은 마찬가지야. 그런 경우 많아요. 이번에는 다가구주택 갖고 임대사업을 하는 건데 다가구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주택 부분을 임대하면서 별도로 추가한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수리해서 꼭대기층은 소유자가 살고 있고 나머지 1, 2, 3층은 그 세를 주면서 하면 임대속이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가구주택에서 소유자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부분을 임대하면서 별도 자금 없이 기존 전세보증금으로 내 집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또 보너스로 월세 소득도 얻을 수가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요즘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로 살라고 한장. 다가구주택도 지금은 전에는 쌌지만 지금은 엄청 올랐어요. 지금은 다가구주택 살래도 못 사. 웬만큼 갖고 10억 갖고는 뭐 게임도 안 돼. 전에는 5억만 있어도 샀는데요. 다가구주택이죠. 이 물건은 장안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인데 땅은 195제곱미터하고 건물은 253제곱미터죠. 위치가 괜찮고 그래서 이게 감정가가 7억 6,700인데 얼마 떨어졌냐면 이거 실지 다 이게 낙찰된 거예요. 5억 3,300, 700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땅은 이제 이렇게 건물 면적이 나오고 압류산 정보를 눌러보면은 그 말소기준 권리와 이와 같이 말소기준 권리가 2009년 9월 10이고 대항력 요건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 대항력 있고 이 사람 대항력 없고 이 사람만 대항력인데 1,300이고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당 요구만 했다 하면 최우선면 전액 배당 받고 그리고 뭐 이 사람들도 소액 입찰하고 나머지는 이제 확정일자 배당 받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입찰 정보 들어가서 공매재산 명세서를 그렇게 하면 이렇게 확인해서 이 분석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해보니까 인수할 건 없어요. 어쨌든 그러니 5억 8,388만 원의 입찰 낙찰 받으면 전세만 놔도 남장사가 된다. 사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만 놔도요 그 이익이 나와. 근데 전세를 놓으면 안 되죠. 그거 어떻게 해요? 월세 소득이 있어야죠. 그래 월세 소득을 올리려면 반전세를 놔야 돼. 아니면 이 반반 전세를 놓든가. 그래서 1억에 전세 놓을 수 있는 걸 5천에 50만 원에 월세를 놓겠다든가 또는 2,500에 또는 뭐 한 70만 원, 80만 원에 이게 전세를 놓게 되면 월세 소득이 나오고 그것이 5명이면 한 달에 350만 원씩 월세가 나오는 거죠. 5, 35니까. 이런 지금도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단독으로 낙찰받았죠. 이 당시에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뭐 이런 거 나오면 사실은 경쟁자가 치열하죠. 이번에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낙찰 분양권자의 지위를 승계해 수익을 얻은 경우 이거는 직접 대학교 후배를 낙찰 받아준 건데 이 아파트는 성남구 수성구 지금은 재건축이 들어가가지고 다 헐리고 지금 한참 짓고 있어요. 저만 있으면 입주할 거예요. 이 아파트 성남시 수성구 신흥동에 위치하고 가까운 에 8호선 남한산성 입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대상으로 이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신청까지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한 게 재건축 대상이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 신청 기간까지 전부 마친 거라. 근데 이거를 소개할 때 이게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한 거예요. 원래는 입찰 들어갈 때는 이제 분양 신청 기간까지 지났고 그 사람이 몇 호를 구분했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요거를 낙찰 받을 때는 당연히 분양 신청 기간이 남아 있을 거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낙찰 받았는데 그래서 현장을 그래서 낙찰 받고 이제 명도회로 갔을 때 그리고 조합 사무실 갔더니 다행히 사람이 23평인가 25평을 분양을 신청을 했어요. 적법하게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나는 신청을 안 한 줄 알고 조합에 가가지고 막 싸웠죠. 분양 신청 기간을 연장해달라. 그랬더니 몇 톤데 그러냐 그래서 내가 이거 낙찰 받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는 이제 대리로 명도회로 가고 대리로 가더라도 다 내가 낙찰 받았다 그래. 자기네가 뭐 나를 신분 확인하지는 않겠죠.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이제 보면 분양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건축 대상으로 이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신청까지 마친 상태다. 이 아파트를
공매로 낙찰받으면 종전 소유자가 조합에 동의했나 동의하지 않는나와 동의했더라도 분양 신청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하다. 했더라도 매수인이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권을 승계할 수 있는. 근데 경매로 이제 그 낙찰받거나 공매로 낙찰받으면요, 분양권 지위를 승계해요. 지금은 승계가 안 되죠. 그렇지만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으면 조합원의 지위를 지금도 승계하는 건 전혀 지장이 없다. 이 첫 번째로 재건축이 진행하는 조합 설립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뭐 이렇게 되고, 또 분양 신청을 했다면 몇 동 몇 호 몇 호 형태를 반영받은지를 확인하고 그 청산금, 즉 추가 부담금이 얼마, 종정 아파트의 권리가격하고 신축 아파트의 이 매매 차익을 갖다가 청산금이라는데 이 추가 부담금의 금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매수인이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권을 승계했는지를 분석해라. 현재 도정법 19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내에서만 금지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금지하고 있죠. 지금은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 그런 제 없다. 이 아파트를 공매로 낙찰받을 당시에는 주택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된 것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2017년 부동산 파리 대책으로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므로 유의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할 때에는 이 조합원 지위가 승계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투기 과열 지역에서 분양권 지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투기 과열 지역으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범위가 되죠. 그럴 때 투기 과열 지역 내에서 당연히 투기 지역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투기 과열 지역 내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매나 공매로 살 때는 전혀 지장받지 않아. 이것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세 번째는 재건축으로 건물이 철거 전인지 철거 후인지에 따라 다르게 분석해야 된다. 철거 전이라면 기본적으로 몇 동 몇 호 몇 평형대를 분양받는지와 청산금만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종전 조합원이 이주하고 나서 전물이 철거되었다면 이주비 또는 청산금, 미납금, 지연이자, 시유지 불화대금, 그리고 조합원 분양권에 채권과 압류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입찰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와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이런 거를 여기다 기재를 해놨죠. 법적 근거를. 신흥중앙 아파트는 이제 남한산성에 있는데 아주 산에 있는 거죠. 이런 여기에 범위 있어서 아주 좋아요. 수천 세대가 되니까. 입찰액은 감정가 3억 7천인데 이 당시에 시세조사니까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가격대에 한 3억 5천인가에 낙찰 받았는데, 물건 정보라든가 암지선 정보를 보니까 여기에는 이와 같이 이제 보면 말소 기준 권리는 99년 6월 15일인데 여기 보면 2000이라 이 사람은 대학력이 없었죠. 가족이에요, 가족. 이 사람은 며느리인가 그래요. 어머니인가 며느리인가 그래요. 대학력이 없고 공매재산 명세까지 다 하게 되는데 인수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들어왔냐면 이게 이 주공아파트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14명이라도 공매 14명이 들어오면 대단히 많이 온 거거든요. 거기에서 1등 한 거예요. 36,200 써가지고. 이걸 낙찰받고 나니까 이제 부동산 11월 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항상 내가 뭘 사면은 부동산 파리 대책이 나오지 않나, 뭐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나, 항상 이런 대책이 나온다고. 근데 이런 대책이 나오면 그 대책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지나가면 또 오르거든. 그래서 바로 팔지 말고 몇 달 가지고 있다 팔면 되죠.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는 재계약그룹의 상가주택 2분의 1을 공매로 낙찰받은 사례인데, 이것도 내가 지인을 낙찰받아준 거죠, 다. 이거 보면은 이 상가주택인데 지하 1층, 지상 1층은 상가, 이 지상 2층 요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 주택은 요 두 사람이 10년 지기 친구인데, 요 공매 당하지 않은 다른 지분권자는 요 2층에 살고, 요 지상 1층 여기에는
근린생활 시설인데 이거를 불법으로 개조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살고 있어요. 체납자겸, 채무자, 공매당한 사람이 여기 살고 있죠. 여기에서는 이쪽을 4,800세대를 시공사는 그 LH공사, 시행사가 LH공사고 시공사는 대림산업이 하는데 이미 다 지금 철거하고 다 들어갔어요, 다. 요거를 이제 6억 754만 6,800만 원에 이 감정가인데 가보니까 시세가 한 6억 7천, 6억 8천 되더라고. 요게 2분의 1 지분이에요. 두 개 하면 12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 한 6억 7천, 8천 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요 정도나 한 요거에서 10% 빠지는 감정가로 현금 청산되겠다. 왜냐면 이거는 다른 지분권자가 분양 신청을 안 해가지고요. 이건 현금 청산 대상이에요. 그래서 3억 300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얼마 3억 4,500에 그 낙찰 받았는데 이 금액이 현금 청산이 얼마 나왔냐? 6억 8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3억 4,500에 투자해가지고 80% 법인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는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인으로 낙찰 받은 거거든요. 저 수익 엄청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한 1억 천 투자해가지고 한 3억 4,500, 3억 5천 정도 벌었으니까 그걸 1년 만에 이제 그 현금 청산 들어갔던 거예요. 아주 재밌었던 얘기죠, 이게. 이렇게 딱 들어왔죠. 딱 둘이 들어왔어요. 요거로 낙찰 받아요. 이렇게 항상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정도 따라오니까 요 가격에서 따라오니까 이 가격이니까 이 가격을 써줘가지고 1등을 한 거죠. 이익을 엄청 봤던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저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청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감정평가부터 LH공사 현금 청산서 같은 경우 다 있어요. 체계는 이제 생략해놨지만 이 봉천동 연립주택 2분의 1 지분을 공매로 낙찰받아 탈출하는 방법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유자가 2명으로 각 2분의 1 공유되어 있는데 그중 2분의 1 지분만 공매로 매각된 사례다. 봉천동의 이 연립주택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전철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서 6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주거지역으로 해서 가지고 괜찮아. 이 감정가는 1억 4,200, 2분의 1 지분이 1억 4,200이니까 전체 지분으로 따지면 1억 8,400, 2억 8,400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전체가 한 3억 4천 정도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2분의 1이니까 1억 7천이 되니까 이 감정가가 상당히 싼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물건이 이제 현장 1호인데 요거를 어떻게 했냐? 1억 4,200인데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냐? 8,500까지 떨어져 가지고 요거를 얼마에 썼냐? 9,800을 썼죠. 그래서 1등을 한 거예요.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갔죠? 이거 9,800을 썼는데 이것도 90% 대출해 주세요. 은행이 90% 대출해 줬어. 내가 돈 1,000만 원 갖고 샀어. 이게 대출을 받는 게 능력이에요. 그 90% 대출해 줘가지고 1,000만 원 갖고 샀는데 사가지고 이제 명도에 가가지고 지분이니까 그랬더니 여기 소유자가 이제 그 어머니가 거기 거주가 있고 이 공동 소유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들 둘이 2분의 1씩 상속받은 거예요. 그 상속받았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그 공매당해가지고 체납자액 때 공매당해가지고 공매 나왔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 지분을 내가 이 9,800에 낙찰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야? 2분의 1 지분을 1억 7천이라고 따지면 뭐 그냥 한 1억이라고 등기비 200만 원 빼게 더 들겠어요? 그럼 1억이면은 한 7천만 원 버는 거죠. 돈 1,000만 원 투자해서 7천만 원 버. 이게 지분이 이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지분이. 그래서 이렇게 지분을 낙찰받고 나가지고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7천을 벌 수 있는데 그거를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지분까지 산 거예요. 다른 지분을 얼마에 샀느냐? 이 감정가대로 1억 4천에 산 거죠. 우수를 띄고. 그러니까 얼마야?
이 지분을 등기까지 해서 1억이 되고 요까지 합치니까 2억 4천이 되는 거죠. 사가지고 요거를 이제 3억 이제 3천에 팔고 나왔죠. 여기서도 한 9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분이 나오면은 지분을 갖고 그대로 팔지 말고 다른 지분까지 사가지고 시세대로 팔면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얼마까지 내놨냐면 4억까지 내놨지. 4억. 그다가 뭐 좀 저기에 팔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하면 돼. 지금처럼. 이거는 보면 몇 싸움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볼 때 이게 머리 싸움이에요. 이거 실제 내가 낙찰 받을 때 이런 사례가 됐거든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입찰가를 쓸 때 어떻게 쓰죠? 여러분 여기 요 금액이 쓰죠? 어? 그냥 나랑 붙으면 여러분은 머리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나는 단독으로 낙찰 받은 경우도 많고 1등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이게 최저가가 8,520만 원이지만 이게 1억 7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꼭 이렇게 따라올 사람이 있어요.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좀 100만 원 붙여 싸게 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200, 어떤 사람은 300 이렇게 와.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이 쫓아오. 이 사람은 자기가 낙찰 받았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요거에 한 7, 800 쓰고 지분이고 집도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했지만 해죠.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등, 내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이니까 6등, 5등, 4등, 3등, 2등, 1등 이렇게. 그러니까 2, 3, 4, 5, 6의 생각을 읽어야만이 1등 가격을 쓰는 거예요. 1등을.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도 이렇게 투자해서 이익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요거 내용은 매수이익 어떻게 했냐? 필자가 낙찰 받고 나서 이 주택을 방문해 1,000만 원 투자했으니까 뭐 부담이 없겠죠. 체납자 겸 체납자의 모친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과 다른 지분권자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를 하게 되었다. 채권 가압류를 하고 나서 다른 공유자 김병구에게서 연락이 와서 이 채권을 가압류하니까 금방 연락이 와요. 얘가 그 공무원이거든. 국가 공무원이거든. 그래서 공무원들은 가처분보다는 이 가압류를 해놓으면 이 돈 달라는 건 사실 1년치를 갖고 7%를 갖고 채권 가압류하면 금액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등기비 올라가니까 바로 전화 왔더라고. 그 첫 번째로 상대방 지분을 감정가 이하로 매수하는 전략이다. 왜냐하면 감정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감정가대로만 상대방 지분을 매수하게 되면 3억 4천만 원짜리 주택을 2억 4천만 원에 사게 되니까 1억을 싸게 사는 거죠. 여러분 빌라나 연립주택을 갖다가 이제 뭐 2억 4천짜리를 사가지고 3억 4천에 가서 1억을 벌면 대단한 성공 아니야? 수익이 작다고요? 정신 차려야 돼. 2, 3억짜리에서 1억을 벌면은 3억짜리에서 1억을 벌면 대성공이야. 욕심이 과하면 뭐 어떻겠어요? 화가 생기는 거지. 대단히. 두 번째는 내 지분이 세금을 절세되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팔면 돼. 내 세금을 절세되는 취득가에 조금 붙여가지고 상대방에 넘기는 방법으로 해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죠. 지분은 그런 투자가 많아. 세 번째는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그 매매 대금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인데 제3자에게 팔아가지고 이익을 내는 것도 이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러나 어쨌든 상대방이 내 전략에서 첫 번째 방법을 선택했고 필자는 다른 지분까지 취득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해서 여기서만 1억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이제 지금처럼 이런 방법으로 투자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6번째 사례 같은 경우와 이 사례에서 6번째로 이렇게 끝을 냈죠. 이렇게 6번째 자는 연립주택, 다세주택을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고요. 1억 7천짜리를
그 1억에 9,800에 낙찰 받아가지고 7천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집까지 사가지고 전체 집을 팔아가지고 1억의 시세 차이를 볼 수가 있었다는 사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하면 되고. 그래서 16강은 요거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